문희정의 국제뉴스 플렉스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1대1로와 미국의 D10인데요. 네. 사실 이제 처음에 1대1로 관련돼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요? 빈틈이 없어 보였어. 완벽한 지구 극복 작전이었어. 그래서 이 1대1로가 진짜 진행되면 중국이 진짜 세계 최강국이 되겠는데 라는 공포와 두려움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켜신 거 맞죠? 안 들려요? 네. 켜져 있는데. 네. 지금도 안 들립니까, 여러분? 어때요? 들리나요? 예. 아니, 반응이 늦어가지고. 그러게. 얘기를 해주세요. 잘 들린다는데? 네. 작게 들린다? 네. 자, 마이크 위치를 약간 조정을 해봤고요.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1대1로 계획이 나온 게 2013년도. 2013년. 네, 그때였고요. 제가 그 당시에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라고 하는 불멸의 저서를 냈었죠. 그 책. 네. 예. 박근혜 정권이 한창이었을 때. 2013년이면 제가 국민TV에 아나운서로 입사했을 때네요. 그때 이제 얼굴은 보고 있을 때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중 FTA가 체결되기 이전이었어요. 근데 이미 이제 그때 1대1로가 있을 거고, 네. AIIB가 있을 거고, 이게 준비 중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 간의 졸속 FTA가 준비 중인 상황이었는데, 그 계획들을 그 당시에 보면서 이제 그걸 분석한 글을 쓴 거예요. 그럼 벌써 7년, 8년 된 책이 된 거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오. 그래서 그 책을 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너무 완벽한 계획이라 진짜 2030년대 이후에는 중국한테 전 세계가 넘어가겠구나라고 하는 걱정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막상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중국제야. 엉성해. 그러니까 이럴 땐 그렇게 얘기하죠. 중국이 중국했다. 자, 그 1대1로가 뭐예요? 라고 사실은 다들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난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브리핑을 좀 해드릴게요. 예, 송 작가님. 네. 예. 자, 1대1로가 뭐냐면요. 이거 한문으로 1대1로를 썼을 때 원 벨트, 원 로드예요. 그래서 허리띠, 그다음에 길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은 막대한 차이나 머니를 바탕으로 육상으로 무역 통로 그리고 바닷길을 연결하는 거대 물류 인프라 사업인데, 자,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도로, 철도, 해로 등으로 연결하는 교통과 에너지, 전기통신 인프라를 통합한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옛날 그 영국이 식민지 개척하듯이 네. 중국 물건 팔고 그렇죠. 그쪽에 원자재 사오는 거를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왼쪽으로는 아프리카, 오른쪽으로는 남미까지 연결하겠다고 하는 네. 대단한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이게요, 또 진주 목걸이, 진주 사슬 이 전략이라는 별칭도 붙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왜? 네. 벨트로 가는 거는 육상 철도를 연결하는 거고요. 네. 진주 목걸이라고 부르는 건 해상 운항의 중심 항구들. 맞습니다. 항구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보여가지고 진주 목걸이 또는 진주 사슬 전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검은 진주, 석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아무튼 뭐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진행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그 당시만 해도 4조 달러라는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4조 달러 자산을 이용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와 같은 SOC 중심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원하고자 하는 그 도로들과 항구들을 손안에 넣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잘 진척이 됐죠. 네. 왜냐면 그 당시에 그렇죠. 전 세계에서 현찰을 갖고 넌 빌려줄 수 있는 주머니가 넉넉한 국가는 중국 한 나라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중국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사실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에 가서 철도 놔주고 항구 지어주고 공항 멋지게 지어주고 의도로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의도인데 그리고 걔네들은 뭐 자원 받아가고 우리 땅에 도로 생기고 항구 생기니까 좋은 거 아닐까라고 착각을 한 거였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중국의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인프라 확충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 기업이어야 하고 그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는 다 중국인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원자재들 역시 다 중국 기업이 만든 중국제. 개사기죠,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당사국은 중국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중국 기업과 중국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빚으로 문서만 남고요. 그러니까 주워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왜냐면 중국 기업이 전부 다 선결제가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맞춘 계획을 안 세우고 그렇지. 오버로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항구를 짓는데 항구에 쉽게 말해서 이제 컨테이너 용량을 따진다면 이 나라의 물동 교역량은 한 10만 TDU, 그러니까 10만 개 정도 처리할 정도면 되는데 50만 개를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개가 왜 필요해? 우리 10만 개면 되는데. 걱정 마. 내 돈으로 짓는 거잖아. 나 이거 이제 많이 안 받아. 그리고 네가 쓰고 못 남는 거 있잖아. 그럼 우리가 대신 써줄게. 그럼 너네는 이거 갖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용선료 받아서 따로 또 돈도 챙길 수 있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지어. 그리고 50만 TU의 항구를 지어버리는 거죠. 도로도 마찬가지야. 2차선 도로면 되는데 아이고 2차선 도로 좁아서 안 돼. 4차선으로 지어버려. 아니 우리 차량이 여기 왔다가 1000대밖에 없는 게 니네 차만 가냐? 우리 중국 화물차도 다녀야지. 우리가 그냥 지나다니니 내가 거기 다 비용 줄 거야. 통과료들 다 물고 교통비 낼 거야. 라고 해서 꼬셔갖고 오버 공사를 시키는 거죠. 뭔가 얘기를 들으면 자꾸 그럴까? 그래 이왕 짓는 건데 그럴까? 그리고 지들이 짓는다는데 그리고 외상이잖아. 소도 잡아먹을 수 있지. 그래 뭐 내가 정권 바뀌면 내가 책임 안 져도 되고 그렇지. 또는 내가 독재자인데 누가 내가 저지른 일에 뭐라고 토를 달겠어? 그리고 아이고 뭐 도로 4차선 갖고 있다 그래서 2차선 갖고 있는 거 4차선 갖고 뽀대나고 좋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듣고 보니까 중국말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채를 주고 일수를 뜯어가는 형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자하고 공사비 쪽으로 꼬박꼬박 돈을 받아갔거든요. 아니 나는 이상하다. 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우리나라 은행에 중앙은행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근데 공사하고 있다면서 자꾸 이자를 달래요. 이자는 싸기 때문에 아직은 뭐 얼마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줘야 되니까 주는데 뭔가 자꾸 손해보는 느낌.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인프라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항구가 완성이 됐어. 네. 항구가 너무 커.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생각지도 않게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막 경비원도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야 중국 니네 50만 개 그 컨테이너 우리 쪽에다가 하역하고 그거 해준다며. 왜 안 해줘? 그랬더니 우리 무역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기다려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생산했던 것보다 오버 생산했던 SOC들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활용이 안 되니까 적자가 누적되는 거고 네.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돈을 못 갚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야, 너 이렇게 매달 이자 밀리고 이러면 우리 사이 안 좋아진다. 그냥 나한테 그냥 뭉태기로 해갖고 사용권을 50년치를 그냥 나한테 넘겨. 그리고 네가 쓸 거 어차피 10만 TU면 충분하잖아.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돈 내고 항구를 써. 이렇게 뒤집혀져 버리는 거죠. 자, 이게요 진짜 실제로 있는 얘기인 게 그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키스탄 1대1로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자국 내 인프라 건설 자금의 80%, 620억 달러를 중국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지금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당연히 됐겠죠.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해에 접하고 있던 과다르항의 독점 운영권을 40년간 중국에 넘겼고요. 결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2017년 12월 스리랑카 정부는 1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자국의 주요 항구인 한바토다항을 중국 정부 측에 99년간 임대하기로 했고요. 2018년 8월 남태평양 도서국가인 통가는
중국에 체납하고 있던 1억 1,700만 달러, 얼마 안 1,310억 원의 되는데? 채무, 여기는 워낙 작은 나라니까 올림픽 대표팀도 한 3명 들어와요. 예. 이 대출 채무를 탕감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시아누쿠빌에는 얘네들이 공사를 하면서 중국인들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중국인이 운영하는 카지노가 30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야 우리 중국 사람 더 들어올 거거든 하면서 70여 개나 되는 카지노도 건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또 한때 사업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거든요. 왜 카지노 하나 차고 들어가시려고요? 그 얘기가 있었지. 투자 들어오라고. 예.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삼삼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게 안 취한다. 이제 송작가 TV 몰 안에 입점을 해서 영한네이처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송작가 TV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2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3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저희 송작가 TV몰에서 이제 영한네이처 제품 전체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카산삼을 비롯해서 술깨 이외의 나머지 제품들은 10,000원 추가 할인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그 가격은 송작가 TV 몰에서만. 그렇죠. 송작가 TV몰에서만 할 수 있는 가격대로 해서 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필요하신 거 주문 주시면 저희가 AS도 직접 저희 그 채널을 통해서 정보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값만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술에 질 일은 없습니다. 답사봐. 답사보시고 효능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송 작가한테 항의를 하세요. 캄보디아가 돈이 없는데 카지노 뭐 이렇게 많이 세우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우는 카지노는 태국 사람들이 와서 노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외국인들을 그렇죠. 위한. 그러니까 특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국경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태국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 때문에 저기를 안 해요. 그 노름을 못하게 해요. 자국 내에서는. 자국 내에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카지노 사업이 붐이니까 관광객이 하도 태국에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죠. 얘들한테 뽑아먹을 게 별로 없는 거야. 저기 뭐 똠양꿍 좀 팔고 뭐 마사지 좀 해갖고 돈이 안 되니까 카지노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나라 안에서 불교 국가가 도박장을 운영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까운 캄보디아의 국경 도시에다가 카지노를 세우겠다라고 투자를 받아낸 거죠. 그래서 태국 국왕이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 리조트하고 저기를 만듭니다.
그 카지노를 만들어요. 그래서 태국에 관광을 오면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 가는 자연스럽게 비자 없이 거길 넘어가갖고 하룻밤 자고 도박을 하고 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 애들이 오호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네 해갖고 그 주변에다가 똑같은 카지노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국 자본이 도시 전체를 잠식을 해버리면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문제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겪었던 거. 임대를 폭등하면서 그렇죠. 실제로 원래 살고 있던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폭락을 하는 거죠. 다 쫓겨났죠. 다 쫓겨나 살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 이게 들어오니까 아 그럼 여기서 내가 고용돼 갖고 청소라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웬걸 중국 애들이 청소부까지 들어와요. 다 냈고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다가 도시를 그 도시를 꾸미고 그 사람들이 거기다 상가를 세우고 거기서 식당을 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아요. 그러니까 자국민들은 전혀 경제적으로 그 안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방식으로 돈을 쓸어간 거죠. 그리고 중국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의 70%에 달하는 아프리카 국가죠. 케냐는 중국 자금을 빌려서 건설한 철도 프로젝트 운영 첫 해에 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케냐나 이디오피아한테 이거를 지어줘요. 철도를 지어주는데 고속철을 지어줘요. 고속철을. 거기 사람들이 그거 안 타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이 5만 원이면 거의 뭐 두 달 월급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고속철을 몇 천억을 쳐발라 가지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있을 수가 있나 돈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나 보다 이러고 보지 누가 그거를 타요. 그러니까 탈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전시 행정의 극인데 그렇죠. 이게 다 빚이 되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기차가 이제 시스템이 고장 나니까 운행을 하는데 최소 운행만 하는데 1억 불씩 적자가 나는 거고. 자, 1억 불씩 적자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돈 벌어서 이자 갚기로 한 계획은 이미 다 날라간 거고 결국은 나중에 그 철도도 중국게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야, 철도 갖고 안 되겠는데 요 철도 역사 부지에 있는 땅도 좀 같이 내놔야지 이게 계산이 맞겠어. 뭐 요런 방식으로 1대1로를 운영을 한 거죠. 근데 뭐 처음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당연히 야 우리 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 중국에서 가잖아. 야 이거 일단 뚫어놓으면은 중국인 관광객 겁나 와. 오긴 뭘 와. 결국 와갖고도 현지의 중국인이 차려놓은 식당, 호텔, 관광 면세점 이런 데서만 매출을 일으키고 정직 현지인이 이용하는 가게를 안 간다는 거지. 거죠. 그렇다고 뭐 케냐에서 사갈 물건이나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꼴을 많이 당하긴 했지만 와서 화장품이나 뭐나 그렇지. 이게 쇼핑을 또 많이 해갔거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탐낼 만한 물건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이제 적자 보전을 좀 하기는 했는데. 나 실제로 중국인들 이대역에서 이렇게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중국인이 오더니 진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너 영어로 이렇게 서툴게 너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거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쿠션 나 이거 원래 하얘인데 그래주지 그랬어. 그러니까 쿠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발랐다고 그랬더니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나도 그거 바르면은 너처럼 피부 되냐고. 그래서 글쎄 이거 바르면 다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랬더니 자기 좀 사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 이거 홈쇼핑으로 구매를 했다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못 사냐. 그래서 못 살 걸 그랬더니 그거 써달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 브랜드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는 구입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럼 이거 한국에서 사갈 수 있냐고.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화장품에. 그래서 이게 거의 20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4년 동안 자 1대1로에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 전부 다 이렇게 베껴 먹은 겁니다. 진짜 다 베껴 먹었어요. 다 베껴 먹었어요. 정말 다 베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미국 하버드 대학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이 중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는지를 조사를 한 게 있는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140개국에 약 400조 원을 지원을 했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공적 원조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다른 나라 또는 차관을 대여를 하거나 할 때 공식적으로 다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거기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금액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으로 투자됐을 걸로 서류에 존재하는 금액인 그렇죠. 거고요. 서류에만 존재하는 금액. 실제로는 1조 5천억에서 7천억 달러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관측이 더 우세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그러면 밝혀진 거의 4배 이상이 그렇죠.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외 원조는 무상 원조가 많은 공적 개발 원조가 아니라 상업적 목적이 강한 대출, 수출 신용, 보조금, 투자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1대1로를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채권 제국주의,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가 등장했다. 중국의 경제적 식민지화다. 채무 함정 외교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깡패액으로 군대를 몰고 들어가갖고 보호비를 삥을 뜯는 거고요. 네. 중국은 사채 외교로 돈을 빌려주고 그 나라의 자산을 몰수해버리는 방식으로 이거를 유지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3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이 1대1로의 궁극적인 문제는 토지나 이런 거의 획득이 아니라 이 노선을 원활하게 연결해서 이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권역으로 묶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은 단순히 거점을 마련해 놓고 끝이 아니고 이 거점을 계속 물류가 돌아야지 사실은 이게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 한 번 중국에서 이제 시안 지역에서 기차에다가 이걸 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독일까지 보내는 실험을 한번 성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가는데 이틀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번에 노선이 연결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 이빨이 빠진 거예요. 아, 이빨이 빠졌다. 네. 그러니까 노션을 순수하게 100% 자기 자금으로 연결해야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적체 없이 그냥 쭉 쭉 지나갈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지질이 말 안 듣고 지네들 말 안 듣고 중간에 시비 거는 국가들이 있었거든. 우리는 안 할 건데. 네, 우리나라 쪽은 안 왔으니까 그런 거지만 터키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국가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동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나 이제 중국이랑 상대하기 싫어 이런 식으로 이제 거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토막토막 끊겨가지고 생각한 만큼 물류의 운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 지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단계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자기네는 70%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수 같은 거지. 이렇게 돈을 빌려줬지만 그 안에서 조금씩 이자랑 공사비로 뽑아갖고 오니까 1,000억을 써도 700억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너무 나이브하게 그 상대 국가들을 판단을 한 거예요. 당연히 얘들이 돈을 낼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부채 탕감 안 해주면은 우리 협조 안 할 거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거죠. 야 배째로 나오는 거지. 그렇죠. 야 씨 도로 걷어가 씨 나 안 할래. 아니 뭐 우리 경제에 도움될 줄 알고 들여온 건데 이거 빚만 쌓이고 매번 이자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자를 이런 식으로 월변으로 안 하고 내가 연변으로 해갖고 20년으로 길게 바꿔줄게. 그러면 그동안 이 부채에 있던 것 중 얼마 까줄게 라는 방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회전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이전 정권에서 그 약속을 했던 부분을 다 그 정책을 되돌려버리는 일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설사 그쪽이 이제 뭐 독재자여가지고 장기 집권을 하고 있더라도 이 독재자들은 또 더더욱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기분대로고. 진짜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 앞 사람이 한 정책을 왜 나한테 갖고 이러지? 라고 얘기하면서 입을 씻어버리려고 하는 애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황구시보가 이 당시에 되게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2018년 8월에 부잣집 중국에서 한탕 해먹을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제3세계 국가에서 일고 있는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항구를 뺏었어. 이것까지는 괜찮아. 그렇죠. 뺏었으면 이제 지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안 돌아가.
당연하지. 아, 이게 내가 뺏은 것까지 생각했지, 이걸 활용해갖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물류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생각처럼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임대권이나 사용권을 빼앗은 시설에 들어가는 이 추가 투자비 내지는 적자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야. 근데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잖아, 그거는. 게다가 덤으로 반중 정서는 더더욱 높아지. 이 중국 놈들, 나쁜 놈들, 네, 덤으로 얻은 거야, 그거는. 네. 그래서 난 중국 믿고 앞으로 같이 사업 못 하겠어. 나 중국제 물건 좀 싸서 쓰지만 나 지긋지긋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중 감정을 확 높이게 된 결과가 그렇죠. 있었고요. 이제 결정적인 거는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연결되고 유지되던 관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직격탄이었죠. 2년 동안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적자 폭이 늘어나고 이자를 못 받는 걸 떠나서 니들이 자꾸 1대1로 한 거 들락거리다 니들이 옮겼지? 니들 보상금 내놔. 나 니들한테 코로나 이거 전염시킨 걸로 해갖고 니들한테 보상 요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전까지는 나 돈 못 줘! 하고 배를 째버리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다만 이건 확실할 거야. 중국 정부 은행 안에 들어있는 해외 투자 자산 1조 7천억 달러에 가까운 돈이 사실상 지금 없는 돈이 돼버린 거야. 꺼내 쓸 수 없는 돈이 돼버린 거고, 자, 이거를 추심을 하러 가자니 군대 들고 하나하나씩 지금 몽둥이 들고 다 찾아다니면서 추심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란 말이지. 빌려줄 땐 좋았지, 나중에 돈 받을 때 얘네들이 배째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돈 받아내는 것도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취해 있다는 거죠. 쉽지가 않죠. 예. 게다가 지금 조 바이든 형님께서, 이든희 형님이 그랬잖아. 미국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야, 니들 중국 둘이 뭐 해결하디 말디, 니들이 뭘 하디 말디 이랬는데, 미국은 예전 미국은 형님 중국이 우리 때렸죠. 나 이제 미국 동생 할 테니까 쟤 때려줘. 이럴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걸 이제 미국이 다시 꿈꾸면서 D10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1대1로를 대신해서 D10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국이 1대1로를 하는데 1대1로에 참가한 국가는 다 저개발 국가에서. 맞아요. 돈이 아쉬운 국가. 그렇죠. 근데 사우디나 뭐 중동의 이런 나라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나 돈 많은데 왜 너한테 돈 빌려갖고 털도를 놓냐? 아유, 그쪽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되는 거고. 서방의 자본부터 시작해서 아이 괜찮은 기술 있는데 들어와 이러면서 유치하는데 뭘. 유럽을 들어가서도 이제 뭐 헝가리나 유고나 뭐 이런데, 루마니아 이런데 처음에 좀 말빨이 맥혔는데 궁극적으로 가서 장사를 해야 될 건 프랑스, 독일 이런 큰 나라들이란 그렇죠. 말이야. 근데 그 나라가 중국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철도를 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로 전기자동차 사업이나 이런 거 해보려고 하니까 그거 관련해갖고 네가 그쪽에다 투자를 해줘라는 식으로 기존의 SOC 같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토지나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라 정식적인 경제 투자 요청으로 이게 바뀌어버리게 된 건데, 사실 타겟은 그 나라에서 돈을 벌어야지 케냐나 루마니아나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은 무슨 돈을 벌겠어. 중요한 건 그 나라랑 연결을 해갖고 그 나라들한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중국은 돈만 많았지 그 나라들하고 교역할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누알라님께서 중국이 아프리카에 폭격을 했나요? 쿠데타를 일으켰나요? 뭘 그리 잘못했다고? IMF가 아프리카에서 한 짓이 아프리카 빈곤의 원인입니다. 중국은 그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IMF가 그 짓거리를 했고요. IMF 빠진 자리를 중국이 들어가서 똑같은 짓거리로 자리만 맞바꾸만 거예요. 네. 네, 아마 뭐 대림동에서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러한 짓을 중국만 했다가 아니라 중국도 했다. 네, 중국도 들어가서 이런 짓을 했고, 자, 그러한 역할들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한 상생의 경제, 또 그걸 위해서 그 나라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예가 하나도 없다는 없어요. 거야. 아니 정말로 그러면 IMF가 망쳐놓은 나라를 중국이 들어가서 살린 케이스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그 나라들이 다 더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니 한 곳이라도 성공을 했다면 사실은 1대1로가 이렇게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나라의 만의 문제지 거기서 잘 못했네라는 얘기가 가능한데 지금 중국이 1대1로 들어간 나라 중에 심지어 이탈리아까지 그리스까지 어디가 괜찮아졌나요? 한 군데라도 혹시 찾아보신 데가 있으신가요?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세계적인 경제 통합 내지는 외교적인 통합을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바이든이 들고 나온 게 D10이라는 거예요. 자, 기존의 1대1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기대를 갖고 120국이 넘는 국가들이 참여를 했지만 저개발 국가들 외에 다른 나라들은 실제적으로 1대1로를 통한 차관 행위라든지 SOC 개발 행위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저개발 국가들만 똑같이 이런 식의 어떤 그 착취를 당하는 현상이 생겼단 말이지. 근데 아예 미국이 주장하는 D10은 저개발 국가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은. 돈 있는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새로운 통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주변국들은 낙수 효과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10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G11이랑 똑같은 나라들이거든요. 따져놓고 보면 지금.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 미국 혼자서 다 책임졌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혼자 책임질 수가 없어요. 중국만큼의 경제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력이 있는 애들을 모은 거지. 그렇지. 모아서 우리 같이 하자로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자. 자, 문제는 이 D10 국가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이 D10 국가가 서로한테 좋은 영향, 그러니까 거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있냐는 거야. 그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SOC 투자하고 니네 국가랑 우리 국가랑 같이 살려보자. 중국 돈으로 니네 SOC 개발해갖고 니네 국가 경제 발전을 줬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D10 국가는 SOC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국가들이야. 어느 정도 그렇죠. 개발이 끝난 국가란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D10을 묶기 위해서는 신사업이 필요한 거야. 신사업이. 이 D10이 공유하고 D10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신사업 분야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신사업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4차 산업으로 얘기되는 또는 전기차, 수소차로 얘기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IT 관련된 사업들로 갖고 공동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차이인 거예요. 자, 이 D10에 대해서 기본적인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에 대한민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킨 10개 나라인데요. 자, 2008년 미국 국무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14년에 이 외교 책임자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더한 새로운 체제를 구상을 했지만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혔죠. 일본이 우리나라 참여를 반대를 했고 영국과 캐나다는 러시아의 참여를 반대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D10 말 그대로 정상급들의 모임으로 언제 격상이 되냐면 영국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난해 처음으로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5월에 5G 통신망 분야에서의 중국에 대항하는 그 협력을 명분으로 G7에 한국과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D10 구상을 제시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화답하는 방식으로 D10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얼마 전에 있었던 G7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모습이 나왔던 거고요. 그렇죠. 예. 그 이전부터 EU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미국을 향해서 신기술 관련해서 기술과 산업 표준을 공동으로 설정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1대1로가 사실은 중국이 가서 돈 뿌려서 인프라 지어주고 중국의 어떤 뭐 차이나 머니를 단순히 퍼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인프라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산업의 기준이 중국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중국화 하려고 했죠. 그 국가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돌리는 거죠. 예. 돌려서 기준을
이제 서방 국가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D10의 어떤 구심점, 핵심은 자본이 아닙니다. 자본이 아니에요. 군사력도 아니에요. 네. 그냥 기술이에요, 기술. 첨단 기술이에요. 네. 이 첨단 기술을 갖고 이제 서로가 가진 기술들을 조금씩 꺼내서 그렇지. 이걸 융합해가지고 신세대 미래 먹거리를 만들자라고 얘기가 꺼내진 거고 그 역할을 영국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영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미국도 자기들만은- 그렇고 자기들 중심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지. 이미 이와 관련해서 EU가 지난해 12월에 신기술을 관련한 기술산업 표준을 미국하고 공동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도국으로서 G7이 이걸 끌고 나가겠다라고 설정을 한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빠진 고리들이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예? 그와 관련한 수소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 4차 산업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석유, 석탄 이쪽에 물려져 있었던 중동 국가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고 그리고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물려 있었던 산업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의 가장 핵심이 IT 통신 기술하고 5G겠죠. 그 다음이 2차 전지에 관련한 배터리 기술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수소를 통해 갖고 송전 없이 전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수소 에너지 등등이 필요한데 묘하게 이러한 모든 기술의 표준 내지는 선도화를 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D10의 지금 경제 규모로는 뭐 7, 8위권 국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데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 EU와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든 한국의 기술력 안에서 배제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은 미국하고 유럽은 주겠는데 중국, 러시아 니들은 못 주겠어 하는 순간 바로 그 중심축에서 밀려나 버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기업에 전부 다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서요. 아까 뉴알라님께서 중국을 까면 의식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건 유행병이죠. 유튜브에서 독일 다큐 전문 채널 찾아보세요.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라고 쓰셨는데요. 이분 굉장히 교육받으신 분인데? 네. 실제로 중국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실제 중국이 중앙 아프리카에서 나고 있는 가장 많은 자원 중에 하나인 알루미늄을 개조하기 위해서 현재 알루미늄 재련 공장을 세워요. 그리고 현지인들의 환경이나 건강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알루미늄 캔을 아프리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중독되고 피해받고 있는 현지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부하고 결탁해갖고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알루미늄 캔을 만들어서 수입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 그걸 다시 가공해서 재수출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블러드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콩고의 뭐 채굴권 같은 것들을 놓고 콩고 안에서 내전과 쿠데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실제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군부 독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군부 독재를 하고 있는 핵심 지도자들이 중국 군사학교 출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아프리카에서 독재자들끼리 군사 모임을 가지면 중국어로 대화가 통한다고 할 정도로 중국이 아프리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고 매우 악질적이라는 부분을 몇 번의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소위 말해서 그 가난한 우리가 대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자들의 자식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느냐? 중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유학 온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중국은 특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인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국 학생들한테 중국 학생들은 아프리카 학생들하고 사겨라 라고 얘기를 특히 여학생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고 거의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천국이 중국이기도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만큼 아프리카에 대한 공정이 탄탄하게 이어져 있고 그만한 기득권을 쥐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최고 부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안에 흘러다니는 자본들이 다 중국 자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해서 아프리카 안에 펼쳐진 자금들이 중국 자금이고 가장 대표적인 어떤 투자들이 지금 배달 업체를 싹쓸이 하고 있는 갑자기 유럽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런 회사, 텐센트 같은 회사들 네. 다 남아프리카 자금으로 위장돼 있는 중국 자금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중국을 편들어 가면서 중국을 까는 걸로 인기몰이를 하는 방송이라는 평가를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네. 왜 우린 수준 낮게 중국 까는 방송 아닌데. 그러게. 나 국제정치평론가인데 왜 나를 갑자기 반중 인사를 만들어?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D10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D10의 결합을 아주 공고히 할 수 있는 공통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가 있죠. 가장 먼저는 기술 표준일 수 있습니다. 네. 기술 표준이란 얘기는 앞으로 개발하는 5G라든지 그다음에 그 알고리즘상의 AI,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어떤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상대국하고 전신 통화를 하거나 관련된 뭐 거래를 하거나 암호 거래를 하거나 이런 쪽에 있어서의 그 안전성이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기술을 표준화하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할 거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공용화폐입니다. 공용화폐. 그래서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왔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그 G7 정상 관련된 얘기 하면서 영국이 분명히 이와 관련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제안을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D10이 공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적으로 자국에 있는 국민들이 이러한 그 디지털 화폐를 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지역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이러한 D10 국가들 간의 무역에 있어서 전자신용장 형태로, 그러니까 내가 독일 자동차를 100대 사오는데 꼭 달러를 받아다가 그 돈으로 세계은행에 유치해놓고 받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화폐로 결제를 해갖고 그 돈으로 나중에 국제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용도 줄이고 거래를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의 디지털 화폐 제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완성이 돼야만 이게 D10 구상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최근 들어 그에 비슷한 일종의 증거가 하나 나왔어요. 영국에서 이틀 전인가 영국 안에서의 사적인 디지털 코인 거래 금지법을 내렸습니다. 네. 그 얘기, 파이낸셜 금지가 됐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정부 주도의 디지털 코인을 처음으로 영국이 시작하겠다는 신호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기존에 있는 모든 코인은 제로 베이스예요. 무효라는 거야. 백지라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영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주도 코인으로 해갖고 전환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만큼 영국은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서두르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리스 존슨이 사실 그 머리 지저분한 아저씨가 별 생각 없을 줄 알았더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되게 발 빠르게 가고 있더라고요. 네. 약간 그 양반 얼굴은 보고스 닮았는데 머리는 겁나게 풍성하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MSM을 많이 드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영국 키키로 드셨을 거예요. 영국 키키 MSM을 드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의 D10이 결합된 상황으로 새로운 경제 체제를 통합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EU를 비롯해서 아시아 중심 국가도 있고 한국, 일본이 껴 있으니까요.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글로벌 통합에 가깝거든요. 이 D10에 있는 전체적인 그 경제 비중을 합치면 전 세계 경제 비중이 52%를 그렇죠. 차지하는 정도에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이거 처음에 그러면 중국의 1대1로의 대응 체제로 나왔으면은
니들이 잘 사는 애들 니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야. 또 중국하고 똑같이 나머지에서 피를 쭉 빨아가지고 니들 몸집 불리겠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중국은 그렇게 했어요. 중국은 그렇게 한 게 1대1로지만 사실 디텐은 약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디텐의 어떤 그 경제 발전은 이 국가들이 이 세계 GDP의 52%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소비 위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맹점이 있어요. 그렇죠. 이 D10에 있는 인구를 다 합쳐도 10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재화를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걸로는 세계 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거대 소비 시장이 호응을 해줘야만 이게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5억을 육박하고 있는데 10억끼리 모여갖고 우리가 경제력을 다 가졌으니까 부자들끼리만 거래하고 산다? 이게 안 되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빈부격차가 심화되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이게 더 극화됐을 때는 그 사회 전체가 경제 규모도 그렇고 클 수가 없어요. 무너져 버려요. 기반으로 있는 대량의 인구들이 실직을 하거나 경제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죠. 구매력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 기업 또는 그 국가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로 이 사회가 성장하고 사실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서민층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키워가면서 지들이 벌어 먹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우리만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얘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얘네한테 뺏어서 내가 부자가 되면 영원히 이 부가 증식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끼하고 사자의 관계를 생각할 때 토끼가 없으면 사자가 먼저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토끼가 이런 식으로 사자가 굶고 죽으면 토끼는 다시 완전히 번성을 하고 이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유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4차 산업 이후에 또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의 트렌드는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비가 중심이 되는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D10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소비 시장을 또 같은 편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그렇죠. 또 하나의 과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그런 건 돼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너 친중이야 아니야? 내가 요구하는 조건 그대로 받아들일 거야 아닐 거야? 그럼 넌 우리 편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상생이라는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가들이 지금 중세 이후에 근대화에 들어와서 전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이 물론 착취도 많이 하고 식민 정책도 가혹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깨달은 결론이야. 직접 해보고 깨달은 결론. 중소국가를 유지시켜주고 살려놓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죠. 결국 파산하는구나라는 거를 1, 2차 세계대전과 몇 번의 경제 위기를 통해서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지는 D10은 이와 같이 글로벌 상생의 이념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질 거고, 자, 그거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이 저것들끼리만 모여갖고 뭐 하는 그렇지. 거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중국이 하든지 얘들 10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대신하는 거네? 라는 느낌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D10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주변국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들을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렇지. 벌어들이고 만드는 자본과 재화들을 소비하고 순환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그 중심축 안에 D10이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안에 가장 키플레이어의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한국의 위상은 이렇게 되면 D10에 가입하지 못하는 중국은 점점 더 소외시되면서 세계 경제나 외교 있는 부분에서 점점 더 소외가 될 거고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몇 번의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진행 중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G2를 뽑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대한민국이 G2의 위치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국뽕천 예상이 결코 공상이 아니라는 점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G2여도 우리는 절대 G2를 선언하면 안 돼. 책임이 너무 무거워져. 나눠야지. 근데 우리가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잖아. 네. 5천 년 동안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왔잖아. 이런 세계 이상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덕적인 베이스도 대한민국만이 가진 강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간에 성의 있는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벌레 한 분 때문에 중간에 얘기가 이리저리 튀긴 했습니다만 오늘 주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는 1대1 중국이 주도했던 1대1은 이미 끝났고 멸망했고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D10에 의한 세계 어떤 경제와 정치의 어떤 그 외교의 재편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춘 흐름에 이제 따라가는 주체가 아닌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이걸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고 기대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D10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저는 근본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서방 국가들이 깨달은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착취만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로울 게 1도 없다. 왜? 자기네가 열심히 쭉쭉 빨아먹었던 아프리카, 중동, 남미에서 난민들이 겁나 넘어오고 있잖아요. 결국 어디로 넘어? 다 유럽,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먹고 살 대로 넘어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뿌린 씨앗이라는 거 자기네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터키에 돈 줘가면서 막고 멕시코에 돈 줘가면서 막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이 나라들을 안정을 시켜주고 먹고 살게끔 해줘야지만 이 문제도 지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경주 최씨 집안에 내려오는 가훈이 뭡니까? 근동 백리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래서 지금도 가장 명문가 부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고요. 자,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 하하장님이 함께 살아야 모두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기본 생각이 이거잖아요. 지금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깨어있는 시민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뭐라고 그렇지. 얘기하냐면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표현해. 내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추미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문재인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그게 체화돼 있어.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은 시사 방송이 없습니다. 국뽕반점 경제 전문 분석 방송이 연이어 기다리고 있는데요. 11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고요. 내일 국뽕반점의 주제 뭔가요? 스포일러를 해야 되나? 그럼요, 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새로운 주식 뽑아줄 거예요. 경제방송 저기. 나 좀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아직 왜냐면 아직 우리 10종목들이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종목을 하는 건 뭐해서 관리차긴 차원에서 방송을 할 거고요. 내일의 주제는 미래에 있는 모든 운송수단 그리고 그 운송수단을 통합하는 주체인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하네. 기승전 대한민국이야. 다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지구촌에 이제 대한민국 없으면 뭐가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앞으로. 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없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으로 그렇게 훌륭한 정부 또 다시 우리 만들어야 되고요. 깨어있는 여러분 없으면 안 되고 송작가 TV 없으면 안 됩니다. 비록 8만밖에 안 되지만 무슨 이 사람들이 리더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희와 함께 저희 방송과 함께 대한민국을 D10은 글로벌 지구촌을 이끌어 나갈 소중한 동료들이란 마음으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